건축 비평의 회복, 오늘 조민석 건축가를 모시고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김진애 건축 국가정책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복시켜야 될 건 비평이 아니라 건축이다. 역시 한국 건축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 건축 비평도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목을 군도, 그리고 별자리, 그리고 건축적 항해라는 제목으로 조민석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못하고 어렵게 사고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조금 쉽게 얘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조민석 건축가는 사실 이미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축가이고 이미 설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을 통해서 국제적인 무대 속에서 활약을 시작하고 있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비평을 통해서 무언가 부양시켜야 될 그런 한국 건축의 건축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자산으로서의 이 조민석 건축가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고 그 건축에 대한 나름의 한 가지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군도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당연히 여러분 다 이해하시다시피 서펜타인 갤러리의 테마가, 그러니까 조민석 건축가가 제안한 테마가 바로 군도적 공백, 보이드였기 때문입니다. 군도를 가지고서 저는 설펜타인 갤러리부터 먼저 이야기는 하겠지만 크게 네 가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 건축 사례들의 그 구석구석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사례들과 연관된 제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생각들을 그냥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군도는 다 아시다시피 물이 지어 있는 섬들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열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열도는 보통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섬들을 열도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군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전체이겠죠. 사실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처럼 그 여러 가지 섬들이 모여져 있는 그 특수한 상황들이 기존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거대 담론,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마치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따라야 할 그런 중심적인 담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군도적인 상황들은 그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 특히 여러 가지의 섬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관계가 우리가 조감도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그 형상을 인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섬들 사이에서 위태롭게 항해하고 또 심지어 표류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신다면 그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표류하는 그런 불확정적인 상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GSD 강연에서 조민석 건축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토피아에 대한 글리성의 이야기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기존의 유토피아가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완벽한 세상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고 그 완벽한 세상은 완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이겠죠. 제 머릿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어떤 파빌리온 건축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브루노 타우트가 1914년도에 쾰른에서 베르크분트 독일공장연맹 전시회 때 지었던 그런 글라스 파빌리온 같은 것들이 일종의 그런 대표적 사례인 것 같아요. 설펜타인 갤러리에서도 많은 파빌리온들은 건축가 자기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제시하려고 했다면 조민석 건축가는 트램블링 유토피아, 즉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근리성의 개념을 통해서 인용해서 건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빌리온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조합될 수 있고 그러면서 우연의 조합과 같은 모습을 띈다는 것이죠. 물론 비슷한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램프라스가 2016년도에 서울 경희궁 앞에서 프라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부티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넓은 의미에 보면은 파빌리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4개의 프로그램, 4개의 평면이 3면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크레인을 통해서 매번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독특한 형태들과 더불어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4가지라고 하는 선별적인 선택들이 굉장히 예외적인 순간에 아주 드물게 바뀌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겠죠. 조빈석의 스페타인 갤러리의 제안은 5개의 파빌리온을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오펙토리아를 통해서 120개의 이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가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선택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고 이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 건축가가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지점인 것이죠. 우연한 결합이 어떻게 건축 작품이 될 수 있는가? 이처럼 우연한 결합이 예술과 함께 결합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어떤 연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클 하이조는 성냥개비 5개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종이 위에 배치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네바다 산악에 재현한 적이 있죠. 철저하게 한순간 한 찰나의 우연의 결과들을 확정적인 예술작품으로 재현을 했어요. 그와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로 보여지는 리차드 세라의 경우에는 쉬프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굴곡진 지형의 감자밭 위에서 두 남녀가 계속해서 시선을 끊지 않는 그런 관계를 추적하면서 그러면서 1.5m 높이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벽을 이어나가는 작업들을 만들었죠. 저 작업을 위해서는 지형도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자연 지형과 그 다음에 그 2명의 시선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목표 하에서 결정된 객관적인 결과물이 우리 눈에는 마이클 하이저의 우연의 형태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우연의 방식, 프로세스를 통한 것이고 하나는 반면에 외향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나름의 필연성을 갖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겉보기에 우연한 것과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나름의 필연적인 관계들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성냥개비를 떨어뜨린 그 순간에도 자연이 결정한 그 순간에 복잡한 물리학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결과이므로 그 결과 역시 어떤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신의 섭리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계속해서 모든 것이 확정된 더 이상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구성의 건축, 회화, 조각의 예술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보다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들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건축과 예술들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설페타인 갤러리는 일종의 5개의 파빌리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물화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물화는 불어로는 나티흐 모흐트라고 하니까 죽어있는 사물들, 움직이지 않는 물체들인 것이죠. 설페타인 갤러리를 경험하는 방식은 결국 그 5개의 파빌리온들 사이를 계속해서 순회하거나 가로지르거나 어느 한 지점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펙타클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물화를 통해서 우리가 픽처레스크 공간 구성을 시도했던 근대 건축의 시도와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르꼬르비지의 경우에도 빌라사부아의 테이블 위에다가 산업이 생산한 완벽한 오브제들을 배치하면서 픽처레스크적인 공간 구성, 마치 영국식 정원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스펙타클들을 경험하는 자유평면과 건축적 산책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정물화는 움직이는 정물화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조정되고 고쳐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확정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다가가고 있었다는 점이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빌라 다르슈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 저런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역동적인 형태의 오브제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장르, 새로운 순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르꼬르비지에의 건축은 확정적인 정물을 하였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자 어느 순간 대량 소비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물건들을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짧게 쓰고 교체하고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스미슨의 경우에도 그들의 건축가의 집, 다시 말해서 가장 이상적인 건축일 수도 있는 그 공간을 표현할 때 완벽한 선별된 오브제들의 정물화가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고 그가 발견한 오브제들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새로운 공간들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정물화의 세계는 마찬가지인데 조금씩 변해 나가는 과정 속의 정물화인 것이죠. 모란디의 정물화가 결국은 완벽한 구성을 쫓기 위한 그런 수도승의 모습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스튜디오 속에서는 많은 그 정물 오브제들이 놓여지고 고쳐지고 바뀌어 나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회화 속에서 그 정물화는 고정되었지만 그것은 한 찰나이고 그의 스튜디오 일상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 스포엘리 같은 스위스 아티스트는 자기 여자친구가 함께한 아침 식사 순간의 그 흔적들을 고정시킨 그런 일명 따블로 피에주, 그러니까 덫이 되어버린 그림인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순간의 찰나의 과정들을 마치 사진처럼 영속화시키지만 그것은 결국 계속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결과인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치 우리가 서양 음식들을 먹을 때 일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리사가 제공하는 그 완벽한 음식들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그 만찬과는 다르게 아침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있는 그대로 냉장고 열어서 순간순간 있는 것들을 꺼내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심지어 뭐 콜라 옆에 빵 있으면 빵 먹고 그러다가 밥 있으면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시도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편 저런 아침 식사 테이블의 장면들이라고 하는 것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작은 먹을거리들의 관계들이 어떤 완벽한 정물화가 아니라 그 순간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관계들이 한순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우리가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군도의 경험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도는 결국 고립된 섬들과 그 사이로 계속해서 연속적인 열린 바다의 관계인 것인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의 세계에서 군도를 먼저 이야기한 웅거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웅거스가 디 슈타트 인데르 슈타트 도시 속의 도시라고 하는 이론을 1977년도에 서베를린을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축소되어가는 서베를린, 고립되어 버린 서베를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시적 심폐소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적인 밀도를 건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킬 것은 지키고 없애버릴 것은 오히려 없애버리는, 그래서 일종의 살생부를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서베를린을 일종의 산호초 바다 속에 위치한 도시 군도로 만들면서 모뉴먼트들, 영속적인 모뉴먼트들과 그 사이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물론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현대적인 프로그램인 상업이나 스포츠 등등의 굉장히 일시성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얼마든지 세워지고 교체 가능한 두 가지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축 도시론을 제안했고, 그때 함께 참여했던 4명의 조교 중에 한 명이었던 코라스도 결국은 이 콜라주와 같은 웅거스의 군도가 과거에 중심이 있었던 그런 유럽의 도시와는 다르게 중심이 없고 어디든,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중심처럼 기능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다원적인 어떤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민석의 서페타인 갤러리는 5개의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고 5개의 오두막의 형태들이 선별된 것이 다시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관계를 만들고요. 그런 관계들은 왼쪽에 보여지는 서페타인 갤러리의 확정적인 방들의 공간과는 구분되게 마치 고립된 섬들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얼마든지 연속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민석 건축가의 드로잉 가운데 저는 흥미로웠던 것이 주먹진 손과 열린 손의 비교였어요. 주먹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완결되어 있고 자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기존의 파빌리온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풀어내어버린,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은 손은 결국은 모든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또다시 과거의 르꼬르비지에의 열린 손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게는 연상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각에 대한 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열린 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갖기 위해서 손을 열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을 주먹을 쥐었을 때는 소통하지 못하지만 펼친 순간 수신하고 송신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불확정적인 군도는 그 섬의 대상이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어떤 오브제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에 의한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엽의 프랑스 대사관이 사실은 메스 스터디스와 사티에 의해서 리모델링 될 때 일종의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프랑스 대사관 자체도 언덕 위에 있는 파빌리온들의 일종의 군도 또는 그것이 불확정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물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런 것들은 결국 현대 건축가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의 축척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건드리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 게다가 그 어떤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것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르꼬르비지에의 찬디가르 역시 4개의 궁전들로 이루어져 있던 정물화였고, 그러한 관계들은 사실은 우리가 평면 위에 펼쳐진 여러 가지 아름다운 파빌리온들의 집합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가 그러하죠. 예를 들면 판아테네이아 페스티벌 전제 축제 속에서 1년에 한 번씩 아테네 시민들이 저 성스러운 공간을 올라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신전들의 경험들일 겁니다. 물론 다시 우리는 르꼬르비지에의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에스프리 누보 1921년도에 건축가들에 대한 세 가지 고안 중에 평면에 대한 것이 바로 슈아지의 아크로폴리스 분석이었었고요. 슈아지의 1899년도에 그 분석 속에서는 아크로폴리스의 이 무질서한 배치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조율된 그런 관계들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어떤 투시적 장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스펙타클들일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수평적인 평면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작가가 의도한 대로 자유롭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건축가가 마치 자연과 장기를 두듯이 배치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대화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맨 왼쪽 상부에 있는 프로필레아의 장면을 보게 되면 프로필레아가 관문인데요. 오른쪽과 왼쪽의 윙의 크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왼쪽 윙 쪽에 있는 부분, 즉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는 저 윙이 짧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건축가가 해결하기 위해서 슈아지의 가설에 따르면 나이키 신전, 작은 신전을 세워서 틀고 그렇게 하면서 윙의 짧음을 숨기는 동시에 일종의 굉장히 복합적인 선 정렬을 만들어내면서 마치 균형 잡혀 있는 장면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특수한 어떤 역사적인 각 시대별, 각 지역별의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로 빠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통하게 되는 일종의 보편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축의 역사를 이제 거의 번역을 다 마무리 지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았을 때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이 그리스 건축에 피처레스크가 있었고 그 피처레스크는 영국식 정원의 방식처럼 마치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 설명을 슈아지는 그것이 세워지는 부지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경사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지는 부지 그리고 그 부지 근처에 놓여져 있는 건물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인들은 비대칭적인 관계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부터 신전들의 건축이 시작된 것이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인공적이고 대칭적인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전 역시 사실은 건축을 풍경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단지 그 파빌리온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예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가의 선택에 의해서 그 예술이 빛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저게 그리스인들이 아니라 과거의 한국인들은 이라고 바꾸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물론 구체적인 디테일과 공법들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인간인지라 주어져 있는 그 지형에 맞추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들은 결국은 동서양 구분 없이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마노의 형태들이 비대칭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로마의 그 언덕들 사이에 놓여지는 굉장히 불규칙한 지형 속에서 건축들이 놓여지는 관계들이고 그런 관계들과 우리의 전통 건축 가운데 예를 들면 소세원의 그런 절묘한 배치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직각체계로 그려져 있는 다이어그램적인 평면이 실제 주어져 있는 그 자연의 지형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형되는 그런 방식들이 우리 선조의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방식과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미서 건축가가 자주 언급하곤 하는 독일도의 세원정과 같은 이런 건축의 모습에서 저는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들이 읽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경우에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바위들조차도 다시 말해서 정자들뿐만 아니라 건축과
자연의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군도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슈아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단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판타지, 즉 다시 말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가 한순간에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지어진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 즉 오래된 성역들이 이미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덧붙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유롭게 방치된 시간 간격들 사이에서 건축가가 픽처레스크적인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본데 서울만큼 우리가 방치된 시간 간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도시가 있을까? 소위 말하는 가장 콜라주 시티의 전형의 사례가 아닐까라고 했을 때 역시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구성을 지향했던 이 김중업의 프랑스 대사관도 결국은 이 서울의 굉장히 고도의 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발전한 그 세계 속에서 무자비하게 건설되는 건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시간과 함께 건축가 계속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특정한 그러니까 가치에 몰두할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다 하나의 인류다라고 하는 코스모폴리탄 또는 심지어 나는 그 무엇도 다 먹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잡식성의 건축이 저는 매스 스터디에서 발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물론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김중업의 건축이 다시 충실한 복원을 거치고 훨씬 더 과거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환원되어 갔던 치유의 과정들도 보는 동시에 새롭게 사티와 매스 스터디스가 함께 제안했던 방식 속에서는 하나의 수평, 하나의 수직 요소들이 같이 삽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새로운 어떤 조형의 가치들도 더 확장시키는 동시에 마치 프랑스 대사관에서 존재했었던 수직성의 다시 환원이라고 할까요? 르꼬르비지에의 찬디가르 역시 이 행정청사 건물이 최초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수직적인 마천루였다가 불가피하게 그것을 눕혀서 9층짜리의 건물들로 수평적인 건물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무래도 초고층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았겠죠. 제게는 일종의 어떤 매스 스터디스의 프랑스 대사관의 프로젝트가 행정청사의 수평과 다시 그것이 원래 되고자 했던 수직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형태가 건축가 스스로도 밝히듯 김중업의 어떻게 보면 이면 속에 존재하는 3일 빌딩의 그 문제, 다시 말해서 르꼬르비지에의 제자인 김중업이 어떻게 미스의 건축을 모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을 때 오히려 그런 문제를 더 드러내고 그 건축의 방식을 오히려 도입하면서 르꼬르비지에와 미스의 일종의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명의 거장의 종합 격투기와 같은 장면들을 만들었다라는 점인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매스 스터디스의 건축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논쟁적 요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어떤 구조적 시스템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공통의 잠재적인 체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김중업 건축가 역시 잡식성의 건축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가 1954년 르꼬르비지에 사무실에 있을 때 수첩을 보게 되면 그는 오로지 르꼬르비지에만 탐닉했던 건축가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보시면은 맨 왼쪽 위에 불이 프랑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영국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55년 중반에는 영국을 가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반은 저게 코르비지에입니다. 그 밑에 가보게 되면 미스, 라이트, 그로피우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알바 알토가 있죠. 계속해서 그는 새로운 건축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끊임없이 서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55년대 후반부는 서구가 지닌 것이 있고 56년도부터는 담아야 하는 것과 넘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작품, 나의 건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꼬르비지에의 찬디가르 프로젝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그는 여전히 한국 건축을 잊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경복궁의 방식과 찬디가르가 마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 밑에다가 르꼬르비지에의 유인태 다비떼아스형을 연상시키게 하는 빌딩과 이런 것들을 함께 매치하는 것들도 보고요. 또 그가 했던 많은 답사 여행 가운데 특히나 이런 고인돌이나 선돌과 같은 원시 시대의 고석 건축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답사하고 분석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의 구분도 없고 근대와 그 다음에 전통, 특히 선사시대, 프리히스토릭의 건축까지도 탐닉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계가 이어져 있었던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초의 국제주의 양식은 거석 건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프랑스 대사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는 르꼬르비지에와 미스를 충돌시키고 게다가 일종의 거석처럼 보여지는 장면들이 펼쳐지는 테라스의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수직성을 강화하고 그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 있는 타워를 도입하는 동시에 뒤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어떻게 보면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고 얘기하기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평범한 주변에 있는 건물들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이상화되어 있는 경계를 만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주변의 건축들이 트로이의 문마처럼 침투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군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군도는 저는 다양한 이질적, 서로 심지어 상충적일 수 있는 요소들까지도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적으로 콜라주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민석의 원불교 원남교당은 그것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적나라한 서울의 밑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때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위대한 도시들도 결국은 관점을 바꿔볼 때는 콜라주일 뿐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계속 쌓여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의 기원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예술가가 바닷가에서 발견한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우연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콜라주 시티라고 하는 책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담론이 되겠죠. 결국은 건축과 도시는 이질성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이질성들을 군도적 방식으로는 모두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것이어야 할 때 특히 원불교당은 원불교 원남교당은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가 엮어서 연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일종의 직조를 통해서 모든 막혀있던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검정색의 것들이 모두가 군도이고 암초일 때 그 사이를 흘러다니는 바다나 그 사이로 항해해야 되는 아찔한 항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질적인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방식들은 마치 국제 상황주의자의 네이키드 시티의 장면처럼 각자 개인이 경험한 파리의 모습들이 있고 그것들이 파편적이고 조각적일 때 다시 그것들을 나의 경험, 나의 인식을 중심으로 재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그 도시가 나에게 있어서 그 바로 파리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조민석의 원남교당은 일종의 연결, 계속해서 관계 맺음의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꽉 차 있는 도시 속의 원남교당과 비워져 있는 공원 위의 설펜타인 갤러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설펜타인 갤러리 자체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았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비워져 있는 마치 텔레토비 동상 같은 그 공원이 각각의 관계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얽혀있는 연결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런 것들이 일종의 잭슨 폴락의 액션 페인팅, 올오버를 연상시켜요. 계속해서 선과 선을 겹쳐나가면서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선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처럼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체는 그 어떤 중심도 없고 그 어떤 가장자리도 없겠죠. 물론 그것이 불규칙적일 때도 그렇고 아라베스크처럼 규칙적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건축가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냐의 문제인 것이지 두 가지 극단은 서로 모두가 올로보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컨스텔레이션, 별자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군도를 항해하고 있는 그 선원이 어떻게 보면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밤하늘의 별을 봐야 하고 그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나의 위치, 나의 시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흩뿌려져 있는 군도 같은 별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관계망들을 만들죠. 그러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초의 누군가가 황소자리를 제안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다른 형태를 제안했겠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의미를 갖게 되고 공동체에 의해서 수용되자 황소자리가 된 겁니다. 저는 그게 비올레 르딕이 몽블랑을 보고 몽블랑의 폐허가 일종의 수정체, 크리스탈과 같은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저 복잡하게 풍화작용을 거쳐서 훼손되어 무질서해 보이는 형태들의 연결망을 통해서 식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 마치 그 작업과 비슷하게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 황소자리의 형태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천문학자는 거기에 점들을 찍으면서 그것이 결국 황소자리를 저 선사시대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별자리와 형상과 다시 별의 관계들을 추적해 나가는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이 마치 몬블로의 원남교당에 연결해서 만들어진 7개의 가닥을 연상시켰고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별자리는 결국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예를 들면 황도 12궁처럼 또는 3원 28수처럼 각 시대별, 각 문화별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에 따라서 그 별자리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중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다시 우리의 관측기구를 가지고서 우리의 별자리들을 제대로 추정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 순간 최초의 별자리들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일종의 그 원남교당에서 연결 짓는 작업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내 주위라고 하는 이슈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과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터너의 경우에는 눈보라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돛대에 묶어서 폭풍 속에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인 것이죠. 저는 저 그림이 일종의 오디세이아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그 세이렌의 인어들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선원들은 다 귀를 막게 했지만 자기는 그걸 체험하게 보고 싶은 거죠. 돛대에 못을 묶고 몸을 묶고 그 다음에 직접 그것을 몸을 던져 경험하는 저 과감함, 무도함 저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 여기 내 주위에 그 태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멜로뽕띠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간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나는 공간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대상을 놓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를 알 수 없고 그 기각을 정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모든 세계는 내 주위에 있고 내 앞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련의 작업들이 예술에도 있었고 특히 잭슨 폴락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잭슨 폴락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젤로 바치는 게 아니라 즉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수평으로 깔고 그 다음 거기서 끊임없이 뿌려나가는 가운데 마치 공간처럼 그 그림 속에 일부가 되어가는 화가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작가가 작품 속에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아르망은 가득 찬 르블랑이라고 하는 전시를 제안했을 때 갤러리를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오브제를 3차원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조각적으로 감상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오히려 표면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그 표면은 그 내부의 단면과도 동일했겠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르망은 천장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그 위에 위태위태하게 그 작품의 일부가 되었을 겁니다. 일종의 쓰레기 파도타기라고 할까요? 제가 그 조민석 건축가의 작업을 보고 많이 느끼는 것이 일종의 파도타기와 흡사하다. 계속해서 파도가 있을 때마다 넘고 또 넘고 거친 파도가 오면 더 즐기는 그런 모습일 때 그런 태도들은 내가 이상적인 건축 공간을 설정하고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 원불교당의 비형태적인 저는 이걸 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갖 지점에 촉수를 펼치고 있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넘었을 것 같아서 빠르게만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군도는 결국 그래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문화창작발전소는 결국은 건축가가 일종의 어떤 프로젝트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끝없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어져 있는 거대한 미궁을 건축가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전유할 것인가의 두 가지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테이트 모던 같은 사례도 있었지만 테이트 모던의 경우에는 그래도 완벽하게 구축된 단단한 구조물로서의 공장 건축이 있는 것인데 반면에 당연히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내포하게 될 기계들의 보호를 위해서 피복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굉장히 얇은 건축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단단한 기계에 기대어 있는 그런 비구조체처럼 보이는 건축을 해체하고 그때마다 그 상황의 순간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위태로운 건축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은 보존을 하고 어떤 부분은 appropriation, 전유를 합니다만 전유하는 방식도 결국은 주어져 있는 것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존적 재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미궁이고 그 미궁은 어느 순간 우리가 미궁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군도 속을 표류하는 그런 난파선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마치 피라네지의 상상의 감옥이나 또는 조민석 건축가 스스로 밝히는 일종의 당인리 프로젝트는 발견된 펑펠리스다라고 할 때 그런 장면들인 것이죠. 가벼운 스트럭처가 있고 그 속에 계속해서 유의적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설치되고 움직이고 교체될 수 있는 떠다니는 움직이는 군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답사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그 과정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차마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저런 그 비계의 무한하게 채워진 저 모습들이 어느 순간 비워지고 그 속에서 빈 구멍, 빈 공백의 공간들을 찾아내어서 새로운 쓰임새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축가는 포디움을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확정적인 부분인 것이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불확정적인 오브제들 사이에 건축가는 완벽하게 비워져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네바다 사막처럼요. 저는 그때 OMA 램코라스의 유니버설 헤드쿼터 빌딩이 떠올랐어요. 네 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각각의 공간들이 있고 정물하죠. 그리고 섬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이를 채워지는 일종의 타이피컬 플랜들 얼마든지 교체 가능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당연히 프로젝트 속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민석의 건축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결국 각각의 다양성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두를 연결시켜주는 빈 공간, 마당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강연 속에 등장하는 이런 장독대의 장면이라든지 또다시 아침 그 아까 보았던 포에리의 그 더블 케이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한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거듭거듭 쌓아나가고 수직으로 쌓아나가는 그런 무자비한 분도의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먹는 방식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무작위적인 조합, 콤비네이션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네 건축, 우리네 그림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들, 다양한 행위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들도 확정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고 심지어 그 속에 있는 또다시 공간들에서 각각의 오브제들이 배치되는 관계 또한 군도적인 관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도 속의 군도라는 생각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성 위에 마지막으로 이 단절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무한교체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그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불확정적인 움직이는 유토피아의 서페타임 갤러리와 연결되는 건축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저 자동차와 그 앞에 있는 강변북로의 방식이 비슷하고 그때 건축가 스스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꽃축제가 벌어지면 저 앞에는 강변북로가 갑자기 관람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극단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그런 결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명수입니다. 제가 원고 이게 지금 화면에 지금 뜨는 게 원고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원고 그 화면에 이제 원고가 계속 뜰 거니까 제가 그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화면에 뜬 텍스트를 같이 읽어가면서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물량 그러나 부드러운 공세 혹은 후퇴입니다. 동시대 건축 현장에서 크리틱의 문제를 고민하고 말할 때 매스 스터디스의 작업은 문제적이다. 우발적이고 다양한 요구와 힘이 교차하는 컨텍스트 속에서 건축인 것과 건축 아닌 것을 분별하며 기후를 견고히 방어하고자 했던 혹은 사실로 보이는 것들을 조작적으로 구성하는 숨은 구조와 담론을 폭로하고자 했던 크리틱의 기획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금 매스 스터디스는 크리틱이 죽은 이후의 크리틱을 건축으로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매스 스터디스의 작업은 그것을 읽고자 하는 크리틱에게 또 다른 형태의
크리틱을 요구합니다. 잡다한 잔해들과 정체성들이 겹겹이 퇴적되어 그 어떤 분별도 무의미해지는 지점에서 그리고 그 혼종의 양상을 해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구조와 담론이 오히려 음모론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긍정하며 집결해 거대한 물량으로 밀려오되 그 어디에서도 각을 세우지 않고 우리 또한 그것을 향해 각을 세울 수 없는 그 부드러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달리 말해 메스터디스의 건축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포스터에 있는 개요고요. 몇 가지 그 섹션들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세계화, 동시대의 낙관입니다. 한 개인이 또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얻기 위해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들은 인용문입니다. 얻기 위해 원래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바꾸거나 일부 희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개인은 하나의 정체성 위에 다른 정체성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소위 국제화된 세계의 진정한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석 선생님이 쓰신, 소장님이 쓰신 1999년 글입니다. 조민석 매스터디스는 1999년 공간지 편집부에 보낸 편지 형식의 글에서 그에게 붙은 재미건축가라는 꼬리표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주도했던 세계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고 적대적이었던 지역주의, 자기정체성, 혹은 뿌리찾기. 조민석은 둘 모두를 넘어 이질적이고 다층적이지만 연대와 공감으로 느슨하게 묶여 그 윤곽을 그릴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문화적 세계화, 글로벌리티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구분됩니다. 글로벌리티에 대해 동시대인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낙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에드와르드 글리상의 군도적 사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식민자가 피식민자를 일방적으로 수탈하는 비대칭 관계가 경제적 세계화의 양상이라면 문화적 세계화, 크레올라이제이션은 양방향으로 일어나며 반대로 피식민자의 문화가 식민자의 문화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문화는 그 원천에서 이미 다양하고 끊임없는 반모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문화적 순수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적 세계화, 크레올화는 식민, 피식민, 순수, 잡종 등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앞선 세대 한국 건축은 모더니즘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비판적 지역주의, 한국성, 장소성 담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건축은 이것에 더해 동시대 세계 건축의 흐름에 대해 시차 없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민석은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명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정치 문화적 층위를 체화하기 시작한 세대의 건축가였으며 작업 초기부터 현 상황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속에서의 수행성을 중요시하는 건축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성을 중심에 두게 되면 형식적 스타일의 일관성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조민석과 매스스터디스의 작업은 방대한 양만큼이나 일관된 흐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중성을 지닙니다. 특정한 흐름을 정의하려는 순간 그 흐름은 마치 미꾸라지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매스스터디스의 초기작인 부티크 모나코는 일종의 하이퍼 리얼리즘을 보여줍니다. 즉 현실의 조건과 상황을 임계점까지 몰고 가면서 그 현실의 한계를 드러내고 실험하는 전략 말입니다. 부티크 모나코는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운 혼돈과 도시 리얼리티의 힘들을 이론이 아닌 리서치로서 수화하거나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하고 그 양적이고 시각적인 정보를 풍경으로 건축화한 작업입니다. 데이터스케이프. 이러한 전략은 결국 도시와 건축을 이루는 진부하고 관행적인 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일종의 양적 공세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낯선 풍경을 얻어냅니다. 모더니즘이 생경함을 선사해 충격을 줬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부함 뒤에 숨은 서브텍스트로 충격을 줍니다. 데이터스케이프는 진부한 것을 임계점까지 몰아붙여 충격으로 바꿔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나 당대 유럽, 특히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주도했던 초현실, 초임계, 데이터스케이프 등의 전략이나 형식을 부티크 모나코에서 발견하고 이를 통해 일종의 스타일로서 매스스터디스의 전체 작업을 해석하거나 구조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곧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 스페이스 다손을 봅시다. 8.5m 곱하기 8.5m 공면 캔틸레버 모듈이 변이와 조합을 통해 제주도의 완만한 오름에 구축하는 건축적 풍경은 부티크 모나코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고밀도의 서울 강남과 제주도의 대지는 서로 명백히 다르고 두 건축물의 프로그램 역시 다릅니다. 두 사례는 모두 일종의 분절, 단위 조합 혹은 매트릭스. 부티크 모나코의 경우 미싱 매트릭스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가시적 공통점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2003년 개소 이후 매스스터디스의 작업 목록은 세로로 길어졌고 이러한 작업들을 엮고 연결하는 갈래들은 가로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갈래는 다시 접히거나 돌아가 다른 갈래와 만나기도 합니다. 다루어야 할 변수와 데이터가 쌓일수록 작업 목록과 갈래의 종횡 스케일과 복잡도는 더 커지고 높아집니다.
두 번째 섹션, 연대기 없는 역사들, 장소 없는 지역들, 모형 없는 총체성입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를 죽여라. 카페 탁자 위에 누군가 이렇게 낙서를 해놓았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유리는 이 문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밍웨이가 이 카페 단골이었던 거 알지? 해밍웨이가 그 시절 이 자리에 앉아 이 문구를 썼다면 어때? 그럼 재밌지 않을까? 유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해밍웨이가 플로베르를 왜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 유리가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나는 플로베르가 죽고 20년이 지난 뒤에야 해밍웨이가 태어난 걸 모르냐며 그들이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유리의 말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유리는 소설가가 왜 그리 상상력이 부족하냐고 말했다. 나는 이 문과 상상력이 무슨 상관이냐고 짜증을 부렸다. 오한기라는 소설가의 유리 단편소설 일부입니다. 플로베르와 해밍웨이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으므로 둘이 실제로 만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같은 시대를 살았더라도 프랑스인 플로베르와 미국인 해밍웨이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마주쳤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해밍웨이가 플로베르를 죽이려 했다면 이는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상의 이야기에서 두 등장인물이 실제 작가라는 사실, 그리고 해밍웨이가 실제로 이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사실, 따라서 그가 카페 탁자 위에 낙서를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들은 오한기의 소설, 픽션 속에서 열거되는 사실들입니다. 이렇게 픽션은 사실과 거의 사실처럼 보이는 허구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높은 해상도의 가능 세계입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살았던 두 작가가 공존하며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시공간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그것은 가능한 역설의 시공간으로 실제합니다. 이런 시공간을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장소 없는 지역들, 연대기 없는 역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헤테로토피아를 발견하기 위해 굳이 소설책을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원불교 원남교당을 처음 방문했을 때 교당 건축 못지않게, 아니 그쯤엔 그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주변을 둘러싸는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헤테로토피아, 장소 없는 지역들, 연대기 없는 역사들, 원불교 원남교당의 사이트에 단일 정체성으로 수렴하는 장소 속담에는 없습니다. 그 역사에는 수많은 시대착오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을 뿐입니다. 사이트는 다종다양의 컨텍스트가 복잡하게 얽힌 구흥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축선을 그리면 얼마안과 창경궁과 만나고 동쪽으로 그리면 대학로와 김수근의 벽돌 건축을 만납니다. 남쪽으로는 율곡로와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곧 교당에서 뻗어나오는 좁은 길과 경원제라는 이정표를 통해 연결됩니다. 북쪽에는 서울대병원이 있으며 서쪽에는 중공시점에는 없었던 새로 지어진 넥슨 어린이 케어센터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교당과 율곡로 사이에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고 동쪽에는 저층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근린생 시설이 산재합니다. 교당은 15세기부터 21세기까지, 아니 행성 스케일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에 속하는 자연과 도시 객지를 연결하고 분리하며 가로지르는 네트워크를 다시 수용하고 재배치합니다. 예전에 60년대에 지어진 원래 원불교당의 모습이고요. 교당은 마지가 침투했다 빠져나간 듯 빠져나간 두부를 닮았습니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이트를 팔팔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넣습니다. 이번 사이트보다 약간 큰 두부를 냄비에 넣습니다. 3번, 일곱 갈래의 좁은 두부에 딱 맞는 탄 미꾸라지 7마리를 냄비에 넣습니다. 4번, 열을 견디지 못한 미꾸라지가 차가운 두부 속으로 스며듭니다. 5번, 두부를 깨끗이 쳐내서 미꾸라지를 다시 꺼내면 하얀 볼트가 났습니다. 이 하얀 고형체의 안팎을 생채로가 이리저리 관통합니다. 매끈한 표면이 상하좌우로 펼쳐지고 접히고 감싸고 촉발하는 다채로운 동선과 시각적인 체험은 이 건축의 핵심입니다. 율곡로에서 교당의 위치를 알리는 경원제를 지나 종교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문자는 건물 안팎으로 가고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현란한 움직임에 몸을 자연스럽게 맡깁니다. 진입부에서 종교관 마당으로, 대각전 내부로,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 건물을 U자형으로 휘감아 도는 열애길을 걷는 여정에 이르기까지 산책로를 구축하고 유도하는 건축 장치들의 흡인력은 놀랍습니다. 건축 장치들은 방문자의 발을 이리저리 밀고 당겨 분산시키는 한편 인공열의 인해원과 대각전 사이 마당, 대각전 원상, 기도실에선 한동안 그 눈가를 잡아두기도 합니다. 매끄러운 표면의 곡률과 솔리드 보이드를 통해 곳곳을 두리번거리며 한바탕 여정을 겪는 경험을 기존에는 솜씨는 어디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능수능란합니다. 조민석은 그의 세대답게 자신이 창조한 레퍼런스를 공개하거나 아직 깨닫지 못한 레퍼런스를 힘이 없습니다.
새로 신성한 것으로 격상하는 루이스의 기하학과 이 빚어내는 현상학적 시각체 그리고 김봉렬의 오브제가 지교하는 정통 건축 교회 성당 클로드 파랭의 벙커를 닮은 교회 등이 떠오릅니다. 다양한 이런 기념비적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둘러싸는 해석 익명의 레퍼런스들을 찾다가 전시합니다. 전시되는 풍경은 고전적 모더니스트 루코르비제가 지향했던 이상적 풍경도 아니며 노스텔지아를 얻어들이는 목가적 풍경도 아닙니다. 인스타그래머블한 자기 매력을 뽐내기 위한 시각 기호들의 재현도 아닙니다. 폐허와 파편들, 고통들, 조민석 종종 인용하는 글리상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이 없지만 언젠가 도래할 꿈이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수많은 고통들이 하나의 세계로 아우러지는 유토피아이며 그래서 종종 더럽고 쓸쓸한 유토피아입니다. 그럼에도 폐허 위에 선 채 파편들을 아울렀다 해도 그것이 포스트모던 패스티시가 아닌 이유는 그것이 여전히 총체성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모형 없는 총체성. 스미어듬, 침투와 삼투. 램프라스 OMA의 헤테로토피아적 선언문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슬라지에는 코라스가 쓴 미스를 만든 집이라는 짧은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글은 어린 코라스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일화로 시작합니다. 코라스의 어머니가 친구의 할머니에게 들었던 일화를 이제 코라스한테 어머니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엄청난 부자였던 엄마 친구 할머니가 언젠가 어떤 건축가에게 집 설계를 의뢰했는데 그 건축가가 설계한 집을 천으로 만든 1:1 모형으로 지었다는 일화입니다. 집은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고 20여 년 후에 부자 할머니는 결국 앙리 반드벨드에게 설계를 맡겨 크릴러 밀러 주택, 지금은 미술관으로 쓰이는 건물을 짓습니다. 세월이 흘러 1947년 필립 존슨이 기획한 모마의 미스 전시 도록에 실린 사진을 보고 코라스는 그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일화 속 행운의 혹은 불운의 건축가가 26살 젊은 미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진에는 지어지지 못한 필로빌러 주택의 1:1 캔버스 모형이 그리고 이 모형 집으로 들어가는 어떤 남자, 아마도 미스의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조그맣게 있죠? 사진에 찍힌 남자는 미스가 맞을까? 모형집을 이루는 흰색 캔버스의 가벼움이 이후 미스의 건축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된 건 아닐까? 신고존지 미스 건축이 소멸하는 흐릿한 부유하는 미스 건축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이 집은 아니었을까? 라고 쿠라스는 상상의 나를 펴니다. 미스를 만든 집.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작년에 필립 존슨에게 그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존슨은 그가 그 사건을 꾸며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존슨에 따르면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유령 같은 집의 사진은 가짜라고. 그렇다면 누가 조작한 걸까? 대체 이건 누구의 신기루일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일까요? 사실과 허구는 정말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과 허구가 서로 스며들고 뒤섞여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는 그래서 논픽션의 경계를 묻는 그러나 여전히 분명 소설인 작업들이 2010년대 초부터 우리 문학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눈문부엉이로 2013년 문학가사의 신인문학상을 수상함에 등단한 정지도는 당선 소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기억이 필요합니다. 소설은 기억을 조합하면서 쓰이죠. 심지어 이 당선 소감의 이 문구조차 실은 다른 소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지도는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쪽수까지 그런 각주가 아닌 본문에 적습니다. 하비에르 세르카스의 2001년작 살라미나의 병사들의 196쪽에 로베르토 볼라니오가 등장한다. 그는 상상력이 없어 소설을 쓰지 못하겠다는 세르카스의 넋두리에 이렇게 답한다. 소설을 그리고 이제 위에 인용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마찬가지 이민용문이고요.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양철나무꾼은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가장 탁월한 이미지 중 하나다. 단순한 기구 작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이전에 자신에게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며 나아가 마음이 자신의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양철나무꾼은 도로시와 함께 떠난 여행의 끝에 양철로 된 심장 조각을 가슴에 넣고 그것으로 마음을 얻었다면 만족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마음으로 쓸 양철 조각. 마음과 무관하지만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음을 대체하는 평범한 사물들. 나는 이 책 사물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철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즉 형식이다. 강보원이라는 시인이 쓴 에세이의 일부입니다.
차갑고 단단한 책 사물들을 인용하고 전시하는 이런 작가들의 도발이 제기하는 건 숨겨진 무엇, 즉 밝혀야 할 숭고한 문학의 비밀이 이제 소진되가 없을 때, 고갈된 폐허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이제 더는 해석할 것도 폭로할 것도 없을 때 비평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소설가 정지돈의 단편소설 건축이냐 혁명이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새손이자 건축가였던 이구의 삶을 그린 작업입니다. 소설을 이루는 대부분이 인용들, 즉 사실들의 열거인 까닭에 소설이란 장르의 본질과 한계, 저자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창작물인가 허구인가 사실의 기준인가 아카이브인가. 그러나 소설은 본래 사실과 사실일 법한 허구의 경계에 존재했던 게 아닐까요? 문학평론가는 그렇다고 합니다. 픽션은 인공물인 동시에 마치 진실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갖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이후 모든 시공간은 디지털 형태로 변환됐으며 우리는 언제든 책상 앞에서 쉽게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방대한 매시브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구축해 인간의 기억력을 훨씬 뛰어넘으며 소수 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지식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인터넷은 대량의 매시브한 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텍스트들은 조합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런 소설들은 이런 동시대의 산물입니다. 스스로를 후장 사실주의자라고 부르는 오한기와 정지돈 등은 문화 역사적 기성품에서 텍스트의 소재들을 슬쩍 가져와 새롭게 조합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건축이냐 혁명이냐 일부를 인용해 온 건데요. 이구는 이후 누구에게도 시를 쓴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건축을 공부했다. 1950년대는 전 세계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들떠있는 시기였고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모두 새 건물을 짓고 새 달을 짓고 새 집을 지었다. 그러니 너는 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피셔가 말했다. 일종의 이제 자유간접 화법인데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다가 이제 그 피셔라는 인물의 인용문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터무는 이런 기법입니다. 이들은 아카이브와 네트워크의 아이들이며 도서관의 아이들입니다. 건축이냐 혁명이냐에는 김중업이 등장합니다. 김중업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정지돈의 김중업 건축에 대한 개인적 경험들, 흑백 사진 속의 세련된 인상과 달리 김중업의 작품은 관리 안 된 넓고 더러운 콘크리트 덤에 불과했다. 뭐 이런 류의 경험들과 소설을 쓰기 위한 리서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에 관한 사실들이 중첩된 채로 등장합니다. 정지돈은 강석경의 일하는 예술가, 실제 책 제목은 일하는 예술가들입니다. 에 실린 김중업의 얘기를 인용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71년 필화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한 김중업이 프랑스 문화부 건축 담당 위원이 되었고 프랑스 정부의 의뢰를 받은 장립 고다르가 그를 촬영해 30분짜리 기록 영화 김중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실제로 강석경의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미쳤다고 말하는 그 열정의 결과다. 1971년에 프랑스의 장립 고다르 감독이 30분짜리 기록 영화 김중업을 만드는데 이렇게 책의 주가가 된 것도 열정의 소산이다. 그는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김중업 후편이 나와야죠. 그의 연륜만큼 보다 무르익은 작품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고다르가 정말 김중업 기록 영화를 찍었을까요? 찍었다면 어디 있는 것일까요? 김중업이 강석경에 떨었던 허풍일까요? 정지던의 논픽션일 수도 있는 픽션에 인용된 김중업의 픽션일 수도 있는 논픽션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일까요? 이거는 이제 이영표 감독의 서울의 지붕빛이라는 1960년 영화인데 신민재 소장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여기 이제 그 프랑스 대사관 이제 무슨 건설 현장에서 막 일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제 프랑스 대사관 짓고 있는 모습이고 요게 아마 김중업인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추측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달의 김중업 다큐멘터리는 찾을 수 없으니 여기에 영화 허구 속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영화는 허구지만 프랑스 대사관을 짓고 있는 성면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미스를 만든 집 따위의 신화는 없습니다. 메스 스터디즈와 사티가 공동으로 작업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1959년에서 61년 그리고 2015년에서 2023년 그리고 이 두 시대 사이 다양한 역사적 추이가 파편적이고 시대착오적으로 중첩된 건축물입니다. 한국 현대 건축의 대표작으로 전설처럼 전해지던 그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김중업의 오리지널 버전, 오랜 세월 동안 변형을 견디고 복원을 위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훼손된 버전, 그리고 이른바 복원을 거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편복제 그리고 버전
60년 가까이 사진 몇 장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적인 프로젝트 미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86년에 처음 복원됐을 때 이미지로만 존재하던 원본 이미지라니 벌써부터 모순입니다. 과 실체로 구현된 복제품이 실체라니 역시 모순입니다. 사회 강득은 흥미로운 비평 작업들을 도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이너면스의 역사적 대칭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이고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그러나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비하면 오히려 그 사연이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최초의 프랑스 대사관은 크게 관저 대사 업무동, 영사관 영사 숙소 그리고 정문으로 나뉩니다. 아마도 1917년대 말 대사 업무동의 지붕이 철거되고 김정은의 원안과는 크게 다른 형태로 대체됩니다. 1980년대 말 하부 필로트를 막아 사무공간을 추가했고요. 관저는 비교적 보존이 잘 됐지만 이 또한 내부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사 업무동은 남아있는 아마도 김정은의 원안 도면, 지붕 구조 상세도와 종단면도와 사진, 영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김종옥관으로 복원이 됐고요. 관저와 대사 업무동을 연결하는 꼬르브 스타일의 다리 또한 보존됐습니다. 각 기존 영사관은 철거됐고 관저와 축을 맞춰 10층짜리 업무동 라뚜르가 신설됐고요. 김종학관과 축을 맞춰 라주떼가 신설됐습니다. 라주떼는 라뚜르와 김종학관 하나의 선으로 대사관 정문까지 연결합니다. 이번에 이제 답사 가서 봤던 그 계단, 그러니까 종단면도 바탕으로 복원한 계단이고요. 여기 이제 십자 기둥에 대리석 피복이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발견한 옛날에 쓰였던 대리석과 새로운 대리석이 같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백미는 김중원관입니다. 그 지붕은 남아있는 원안도면, 지붕 구조 상세도, 종단면도를 토대로 그러나 현대적 구조 방식을 차용해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다. 기존 건물 구조체는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이른바 진정성 있는 복원을 위해 건축가들과 역사가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그 진정성이라는 게 뭔지 모를 지경입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진정성 있는 과거의 복원인지, 물리적 아카이브인지, 대리물인지, 복제품인지, 인용인지, 소설에서 사실과 허구, 인용과 창작 사이의 경계가 문제라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축에서도 비슷한 경계들이 문제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새로운 개입이고, 어디까지가 원본이고, 어디까지가 재해석일까요? 어디까지가 김중험의 작업이고, 어디까지가 메스터디스의 작업이고, 어디까지가 사티의 작업일까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건축 관점에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경계들이 흐려지고 뭉개지는 순간 소설에서 마찬가지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비평입니다. 한국 건축의 기밀적 작업을 진정성 있게 복원했다고 할 때, 건축이 사실을 탐색하고 열거하는 리서치와 아카이빙이 될 때, 비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평에 개입할 수 있는 순간, 예컨대 두 동의 새로운 건축물, 라뚜르와 라주떼가 더해져서 세 개의 축이 두 개의 축으로 정리되는 순간, 그런 예를 들면 그 정도에서도 그래서 못했다는 건지, 비평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메스터디와 사티의 해결책은 가장 중성적인 격자 체계와 무채색 외관을 띈 채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이준이 C3에 기고한 프랑스 대사관 1959년에서 1961년, 2015년에서 2023년 이라는 글은 이런 비평의 불가능과 무기력을 도드라지게 예시합니다. 이준은 이 글에서 별다른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각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러나 매우 꼼꼼하게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그 사실들을 열거할 뿐입니다. 그나마 뭔가 이준이 크리틱으로서 개입한다면 비교할 만한 동시대 건축가들의 작업을 예시함으로써 사실의 인용을 더할 뿐입니다. 이준의 글은 그의 크리틱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건넬 수 있는 말의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간도로 풀어놓은 횡설수설, 미스와 정지도의 경우에 별다른 의미 있는 결론도 없는 이 글은 제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건넬 수 있는 제 말의 최대값입니다. 건축은 겹겹의 역사들을 김중업의 원한이 부여하는 구축된 총체성 속의 전시할 뿐입니다. 이때 비평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석 달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어설픈 답입니다. 네가 믿는 것은 모두 가짜야 라고 외치며 보이는 것 뒤에 밑에 숨은 의도를 보라고 신문하는 편집증적 비평이 이젠 과거 현재 원본과 복제품 사이에 이음새 없는 이음을 집요하게 따지는 다른 종류의 편집증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엔 비평이 본래 쫓았던 것들, 즉 해석만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마법이나 연금술, 혹은 폭로해야 할 숨겨진 구조나 구축해야 할 담론이 끼어들 틈새가 없습니다. 모두가 속임수임을, 진정성 없음을 알고 있는 마술이 있을 뿐입니다. 건축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조금 있다. 조민석은 2024년 서펜타인 파빌리온에 군도의 여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빌리온은 갤러리, 도서관, 오디토리움,
티하우스, 플레이타워 이렇게 5가지 프로그램 구조물이 중앙에 자리 잡은 텅 빈 원을 중심으로 놓입니다. 기능과 형태가 비교적 분명한 이들 군도를 연결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장치가 바로 이 빈 곳입니다. 보이드입니다. 조민석은 이 빈 곳, 보이드를 마당이라고 부릅니다. 마당을 품은 서펜타인 파빌리온을 한국이나 아시아 전통의 재해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어졌던 파빌리온이 대부분 지붕 있는 단일 구조물이었다면, 그리고 22개의 파빌리온에 대한 역사적 비서적 대응으로 서펜타인 파빌리온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이 파빌리온, 분도의 여백의 출발점은 글리쌍의 분도적 사고입니다. 건축은 항상 공간을 드러내고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 모뉴먼트는 바로 그 증거다. 글리쌍의 건축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 세계, 관계와 뿌리줄기로 이루어진 군도의 세계에서 건축의 토대와 역할은 이제 모뉴먼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미학은 우리를 보이드와 무한의 미학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것은 고통을 생산할 필요가 없으며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의 서론이 야망이 될 것이다. 근데 이 경우는 뭔가 이상합니다. 글리쌍의 군도적 사고가 건축을 만나며 그답지 않게 이분법의 굴레에 얽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이든 솔리드의 전복이며 따라서 이분법의 반복에 불과한 건 아닌가요? 헤게모니를 준 것, 모뉴멘트를 전복하는 것. 솔리드와 보이드, 있음과 없음, 이런 이분법적 대립항이 만드는 변증법적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문학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조금 있다고 한 데리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양극단의 둘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표면들, 피상적 존재들입니다. 왜 피상적이냐고요? 완전한 체험과 완전한 미움, 어디에나 있음과 어디에나 없음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는 수많은 표면들, 피상들, 형식들. 그래서 건축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서펜타인 파빌리온에서 정말 원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빈 중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5개의 파편적 원호가 그리는 불완전한 알레고리로서의 원이기 때문입니다. 5개의 닿을 듯 말 듯 연결된 원호들, 그리고 각각의 원호에서 확산하는 5개의 날개들,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원이 불완전하고 비가스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은 날개들을 끌어당기고 총체화하려 하지만 총체화는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이 실패가 중요합니다. 헤게모니를 준 것, 식민자와 전복적인 것, 피식민자가 이루는 이분법 구도를 단순히 뒤집거나 재생산하지 않는 3번째, 4번째, 5번째 공간, 즉 표면들과 피상들에 대한 치열한 이론적, 비평적 모색 속에서 서펜타인 파빌리온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분법 말고 몽타뷰. 호랑이는 두 종류, 찢어지거나 불타오르거나, 밤의 정적 속에 점화되는 눈알들의 냉정함, 밤의 고요 속에 이글대는 살가죽의 뜨거움, 그걸 헷갈리면 당신은 끝장. 황희원의 레코드 속 밀림이라는 시입니다. 제 주석을 달자면 이 시는 이분법에 관한 시입니다. 밀림은 뒤집어도 밀림입니다. 허구와 현실이 번갈아 놓여 공존하는 프로그램, 5개의 솔리드, 블랙박스 극장 셋과 공유 오피스 야외극장과 4개의 보이드가 중첩하는 서울영화센터. 그러나 앞서 다룬 원불교 원남교당, 주한 프랑스 대사관, 서펜타인 파빌리온에서 다중개체가 서로에게 침투하고 삼투해 경계를 흐린다면 몽따주 4대5는 우란 이름이 붙은 서울영화센터에서 불투명과 투명, 솔리드와 보이드, 허구와 현실 사이 이분적 경계가 훨씬 명료해 보입니다. 애초부터 그 경계를 흐릴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나 규모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스터디스는 외부 열린 계단, 4대5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이어주는 편책료나 적층된 솔리드 보이드 사이 중층을 도입하는 등 경계를 흐리기 위한 장치들을 심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이 온전히 구현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이제 그 현상 공모 당시 이제 모형이고요. 또 외부 계단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4층인가 4층에 그 극장 아랫부분에 이제 판이 나와서 이제 계단으로 연결이 되는데 계단이 없어졌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OMA가 라빌레트 공원 프로젝트에서 불편하게 맞붙은 신체들의 켜로 그들의 도발적 개념을 예시했다면 매스터디즈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매스터디즈는 한국 도시의 골목길에서 거리낌 없이 서로를 안고 있는 남매의 친밀함을 예시하며 수평을 수직으로 치환 적층합니다. 이 이미지는 매스터디스가 OMA와 어떤 지점에서 달라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좀 단순화해서 말하면 OMA 몽따주가 충돌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면, 이것도 근데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매스터디스의 몽따주는 중재와 화해를 지향합니다.
포스트 모던은 그 혼종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에 대한 계승, 반대, 대결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선형적이고 역사적인 자의식에 묶여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복과 저항은 연대기와 위계를 전제하지만 헤테로토피아와 군도의 어셈블라주는 연대기 없음과 나라남을 전제합니다. 전복이나 반항보다 훨씬 가볍고 날렵하며 그래서 동시에 공허하고 위태롭습니다. 조민석과 메스터지는 선례와 맥락과 조건 등을 변증법이라는 역사적 충돌과 진화의 문제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이클 스픽스는 서울영화센터 임심사위원회에서 이 프로젝트가 동시대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픽스의 얘기고요. 그는 동시대 건물을 만들기로 했다. 그것이 속한 시대 건물 말이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오늘 의미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 즉 도시, 동네, 영화관, 그리고 시네마테크를 변형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으로. 여하튼 서열과 차이를 횡단하려는 이런 경향이 오늘날 크리틱의 관점에서 문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기존 크리틱의 작동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크리틱 왜 하나? 건축의 수행성에 대한 인용이에요. 건축의 수행성에 대한 사회, 경제, 기술적 요구, 다시 말해 컨텍스트 요인이 의미 원천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건축가가 설정한 정황의 지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컨텍스트 요인은 혁신에 필요한 가능성의 범위를 기존 해결처의 반복에 묶어둔다. 그러나 건축의 목표는 새로운 지식 생산이다. 그리고 건축의 본질은 이 목표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에 저항하는 것이다. 건축의 지향성은 수행성에 대한 요구나 맥락이 행사한 압력을 온전히 받아들이되 이런 요구나 압력의 결정성과 기본적 가치에 저항하는 데 있다. 건축이 대응하고 변형하려는 대상은 컨텍스트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데 건축가는 이런 요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기 건축물을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건축가의 이런 행위는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우발적 요인이 더 큰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소피아 사라 조순익 선생님이 번역하신 건축가 내러티브의 마지막 챕터에 있는 글이고요. 소피아 사라의 이 글은 가이트리 스피박의 긍정적 사보타주나 전유의 개념을 건축자 실천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설명한 제가 아는 한 가장 적합한 설명입니다. 소피아 사라의 글이 너무 길다면 짧은 버전도 있습니다. 스타일이란 자기 언어를 쓰지만 그 언어로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들레즈와 들레즈예요. 저항과 비판이 여전히 건축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혹은 받아들여지던 시절 컨텍스트와 수행성을 여전히 긍정하면서도 긍정 말고는 대안이 없긴 합니다. 어떻게 건축이 정할 수 있는지, 건축이 건축 외부의 우발적인 요인들, 클라이언트 법규, 컨텍스트 등을 들어 자기 건축을 설명할 때 방점이 찍히는 곳은 그 외부 요인들이 아니라 그것을 전유의 건축으로서 주작했다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소피아 사라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보타주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사태를 보는 다소 철진한 크리틱의 역할은 결국 건축가가 온전히 의식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바로 그 조작의 층위, 사보타주의 층위를 더 강도 높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크리틱의 목표는 사라가 말한 건축의 목표, 즉 새로운 지식 생산을 말과 글이란 매체로 한 번 더 강도 높게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달리 말해 이때 비평의 역할은 건축이 작동하는 조건에 비춰 건축을 다시 갱신하는 일입니다. 매스 스터디즈의 작업이 비평의 관점에서 문제적인 까닭은 일차적으로 그것이 지녀야 할 사보타주의 충의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매스 스터디즈가 긍정하는 레퍼런스들과 변수들과 맥락들과 잔여물들은 막대합니다. 매시브 어테크. 그러나 그 막대한 긍정이 어떤 사보타주의 창으로 옮겨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사보타주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항과 비판과 폭로를 목표로 하는 크리틱은 옛 시대의 것이라고 크리틱이 죽은 이유 포스트 크리틱은 말합니다. 의심의 해석학은 이제 그만. 편집증적으로 수능 구조나 담론을 드러내는 것이 더는 비판의 역할이 아니라고 포스트 크리틱은 말합니다. 오히려 크리틱은 폭로하는 이가 아니라 집결하는 이, 라뚜르의 그 유명한 글에 있는 말이죠. 혹은 뭐 세주익의 회복적 비평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비판의 책무였던 폭로가 오히려 황당한 음모론자들의 무기로 활용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비판가들은 졸제 자신의 무기를 황당한 음모론자들에게 수출한 셈입니다. 최근에 이제 리메이크된 부고니아라는 영화로 리메이크된 장준하의 지구를 지켜라 보면 이제 그, 그 강만식 아이고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외계인이라고 폭로하려는 정부가
과연 폭로자인지, 그러니까 사실을 폭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를 꾸며내는 음모론자인지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로 나타나죠. 비평적 일가를 부드럽게 쳐내는 매스 스터디스의 작업 앞에서 비평가에 앞서 먼저 집결하는 건축가 앞에서 집결의 기능조차 비평으로부터 앗아가는 매스 스터디스의 작업 앞에서 비평은 뭐라 젠틀 끔찍할 수 있었던 지난 세기의 폐허 위에서 태연한 표정으로 시체들을 끌어모아 새로운 건축적 현실 위에 긍정적으로 배치할 때 폐허와 폐허 아닌 것, 건축과 건축 아닌 것이 구분 불가능해진 지점에서 작품에 대한 개도나 비평이 무슨 쓸모일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여기 모여 크리틱을 얘기합니다. 크리틱 행위가 주어진 현실을 반복하는 대신 저마다의 특수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대상과 맺는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일종의 자기갱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여 크리틱을 얘기합니다. 건축 프로젝트와 비평 텍스트가 포착하는 다양한 문제의식과 욕망과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가 현재와 맺는 관계를 새롭게 해체, 재구성, 정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여 크리틱을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겪었지만 그게 뭔지 몰랐던 것을 글로서 설명하기 위해 탁월한 건축에서 받은 감동을 최대한 적확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찾기 위해 동시대 담론회장에 참여하는 기쁨과 정교한 언어를 섬세하게 읽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여기 모여 크리틱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비평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비평도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학기 한양대 건축미학과 비평 명지대 공간디자인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읽고 고민한 것들이 발표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